안녕하세요. 수학 공부의 바른 시작 21세기 파스칼 나의 하버드 수학 시간 저자 정광근입니다. 오늘은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세 가지의 평균, 산술, 기하, 그리고 조합 평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자, 시작합니다. 오늘은 산술 평균, 기하 평균, 그리고 조합 평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는데요. 여러분들이 평균이라는 말을 들을 때 대부분 산술 평균을 생각합니다. 내가 10점 만점인 퀴즈를 5번 봤는데 각각의 성적이 8점, 10점, 10점, 7점, 9점 뭐 이렇게 나왔다면 평균은 그렇죠? 5개의 퀴즈 점수를 합치고 그 44를 5번 봤으니까 5로 나누면 8.8점이 됩니다. 그런데 이 산술 평균 외에 두 가지의 평균이 더 있습니다. 그것이 바로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입니다. 이 산술 평균, 기하 평균, 조합 평균을 피타고라스의 평균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수학자 파포스는 8권으로 된 자신의 저서 수학 집성의 제3권에서 반원에 그 반지름을 빗변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들고 그 직각삼각형을 닮은 작은 직각삼각형 2개로 나누어서 이 세 삼각형을 이용해 산술 평균과 기하 평균 그리고 조합 평균의 크기를 절대 부등식으로 비교했습니다. 자, 그럼 이미 알고 있는 산술 평균을 제외한 기하 평균과 조합 평균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위키에 의하면 이 기하 평균은 n개의 양수값을 모두 곱한 것의 n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아이, 죄송합니다. 또 이게 또 뭔 말이야? 자, 이걸 쉽게 풀어보면 몇 배, 즉 B의 평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첫 해 매출이 100억이었는데 둘째 해는 그 첫 해 매출 100억의 2배여서 200억, 셋째 해는 그 전 해인 200억의 매출의 4배가 되어서 800억을 벌었다면 이 회사의 2년 평균 매출은 첫째 해 기준으로 몇 배씩 증가한 것일까요? 라는 질문입니다. 자, 처음에 2배 증가했고요. 그 다음에 그 2배 증가한 값에 또 4배가 증가해서 처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8배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2번 곱해서 같은 거죠. 이때 x배 커지고 또 똑같은 배가 커져서 8배가 되려면 당연히 제곱해서 8이 될 수 있는 값 루트 8배, 루트 8배가 돼야 됨을 알 수가 있죠. 100에서 x배, 여기까지가 요거고요. 그리고 거기에 다시 평균 x배가 또 늘었으니까 100x제곱이 되고 8배, 그러면 x제곱은 8, x는 루트 8이라고 해서 약 2.8배씩 평균적으로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께서 이 값이 이 2배, 4배를 더해서 6배의 반, 3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죠. 이 값은 그렇게 해서 구한 값보다 작습니다. 이 기하 평균은 2개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값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죠. 자, A와 B의 2개의 기하 평균은 제곱근 AB고요. AB 그리고 C 3개의 기하 평균은 세제곱근 ABC입니다. 맞죠? 평균 몇 배씩 증가하냐는 건데 똑같은 값을 3번 가서 어떤 값이 되려면 각각은 뭡니까? 3번 곱해서 그 값이 되는 세제곱근 값이 돼야 되겠죠?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게 왜 이렇게 돼 있는지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? 어떤 회사의 생산량이 2배, 3배, 5배로 해마다 커졌다면 평균 1년에 몇 배로 커진 것인가 라는 질문이 이렇게 계산하면 끝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매년 약 3.1073배 정도 되겠죠? 물론 이것도 무리수니까 더 가야 되지만 대략 3.1배 정도로 커졌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. 우리가 몇 배라는 것은 일정한 값이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그런 어떤 선형적인 관계하고는 비교도 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현상들입니다. 우리 사람의 키가 자라는 것도 해마다 똑같은 양으로 자라지 않습니다. 가면 갈수록 커져 있는 상태에서 그거의 퍼센트로 자라나는 것이 더 맞기 때문에 이렇게 5년 동안 평균 몇 배 크기로 자랐지 하는 이 문제도 결국 이 기하 평균을 가지고 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. 자, 그럼 마지막 조합 평균이 뭔지 살펴보겠습니다. 이 조합 평균을 위키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. 조합 평균은 주어진 수들의 역수의 산술 평균의 역수를 말한다. 아이고, 이 말을 이해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. 진짜 죄송합니다. 그리고 이 설명은 조합 평균 공식에 대한 설명이지 조합 평균이 뭔지에 대한 정의는 아닙니다. 조합 평균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. AB 2개의 조합 평균은 AB를 곱한 거의 2배에다가 그 A와 B를 더한 값으로 그 값을 나눈다. 이것이 조합 평균의 공식인데요. 이 조합 평균은 평균적인 변화율을 구할 때 사용됩니다. 자, 그거를 시간과 거리, 속도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여러분들 집이 있고요. 여기 친구 집이 있습니다. 여러분께서 친구 집에 놀러를 가는데 이 친구 집은 120km 떨어진 도시에 있습니다. 갈 때 2시간 만에 도착을 해서 여러분들은 평균 60km 속도로 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. 돌아올 때는요, 같은 거리를
3시간 만에 왔습니다. 차가 좀 막혔죠. 그랬더니 돌아올 때 평균 속도는 40km/h입니다. 그럼 시속 60km로 달렸다. 그리고 돌아올 땐 시속 40km로 달렸다. 그러니까 평균은 두 개를 합친 100에다가 2를 나눠서 50km다.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. 이 문제는 아주 잘 출제되고 있고요. 여전히 이게 왜 아닌지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자, 이걸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요. 이유는 이것이 산술평균적인 값으로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합평균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 살펴보면 말이 됩니다. 여러분 집에서 친구 집을 갔다가 바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보죠. 그러면 속도라는 것은 그 전체 간 거리를 얼마만큼 갔는지로 계산하는 겁니다. 왕복 거리는 120과 120, 240입니다. 그런데 갈 때 2시간 걸렸고 올 때 3시간 걸렸으니까 총 걸린 시간은 5시간이죠. 이걸 계산해보면 우리가 예측하는 50km/h가 아니고 48km/h의 속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조합평균의 예인 것이죠. 그럼 등산을 가지고 어떻게 이 조합평균 공식이 이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. 여러분이 집 앞에 있는 북한산을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올라갈 때는 A km/h, 내려올 때는 B km/h의 속도로 등산을 다녀왔다고 생각해보죠. 그리고 여러분이 오른 산의 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아무튼 D km라고 해보죠. 그럼 내려올 때도 D km 맞죠? 시간은 뭡니까? 올라갈 때 속도가 3 km/h였는데 거리가 24면 시간은 얼마 걸린 거예요? 8시간 걸린 것이죠. 그러니까 이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구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속도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눈 것인데 시간은 거리를 속도로 나누면 된다는 관계를 가지고 올라갈 때의 시간을 주어진 거리 D와 올라갈 때의 속도 A로 표현했습니다. 여기서 물론 D는 몰라도 상관없습니다. 왜 그런지 좀 이따 곧 확인하게 되실 겁니다. 내려올 때도 거리 D를 B라는 속도로 내려왔어요. 그러면 내려올 때의 시간은 뭐죠? 그렇죠. D를 다시 내려올 때의 속도로 나누면 그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.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올 때의 총 거리는 뭐죠? 그렇죠. 올라갈 때도 D, 내려올 때도 D니까 D 플러스 D가 됩니다. 그런데 등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총 걸린 시간은 올라갈 때 시간과 내려올 때 시간을 다 더해야 되겠죠. 그럼 T1 더하기 T2인데 여기서 T1과 T2를 거리와 속도로 표현할 수 있어서 T1은 이것이고 T2는 이것이기 때문에 요거를 통분하게 되면 AB분의 AD 더하기 AB분의 BD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. 그래서 분자는 D 더하기 D가 2D가 되고요. 요거를 다시 정리해서 번분수 형태를 써보면 2D는 1분의 2D라고 쓸 수 있고요. 아래는 통분이 되어 있는 상태니까 AB분의 D 곱하기 A 더하기 B로 쓸 수 있어요. 그럼 여기서 요 D와 요 D가 생략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합평균의 공식 A 플러스 B분의 2AB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. 우리는 이 올라갈 때 속도, 내려갈 때의 속도만 알면 올라갈 때, 내려갈 때의 거리 같죠? 이것이 무엇이고 또 올라갈 때의 시간과 내려갈 때의 시간을 전혀 알 필요가 없습니다. 이 조합평균 공식에 올라갈 때의 속도와 내려올 때의 속도를 집어넣기만 하면 평균 내가 얼마의 속도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지가 바로 나온다는 것이죠. 자, 그럼 이거를 실제 값으로 한번 비교해 볼까요? 올라갈 때 속도는 3km, 내려올 때 속도는 4km라고 그러고요. 산을 올라갈 때 거리가 24, 그러니까 내려올 때도 24km 이렇게 해보죠. 그러면 올라갈 때의 속도 3km/h로 24km를 가려면 그렇습니다. 8시간 걸리죠. 내려올 때는요. 똑같은 24km를 이제 좀 더 빨라진 4km로 내려오니까 6시간이면 됩니다. 자, 그럼 이거의 평균 속도,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 전체 과정에 대한 속도가 뭡니까? 평균이. 평균 속도라는 게 그런 거죠.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 항상 이 속도로 꾸준히 가는 게 아닙니다. 힘이 있을 때는 더 빨리 갔다가 너무 지치면 좀 천천히 가기도 했다가 또 좀 속도를 냈다가 천천히 갔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는 모든 구간에서 여러분의 속도는 동일하지 않아요. 그런데 이 거리를 전체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걸어 올라갔다를 알 수 있는 것이죠. 자, 아무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총 거리가 24 더하기 24가 돼서 48. 올라갈 때 걸린 시간 8시간과 내려올 때 걸린 시간 6시간을 합쳐서 14시간. 그럼 이걸 계산해보면 3.428km/h라는 새로운 평균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이 값은 당연히 3과 4를 더한 7이죠. 그걸 2로 나누면 3.5죠. 걔보다 작은 이상한 값이 나왔습니다. 자, 이 조합평균은 너무도 중요하니까 이 공식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아까 기하평균에서 살펴보셨듯이 이 조합평균도요 꼭 두 개에서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. 위키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죠? 이 조합평균의 공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. 주어진 수들의 역수의 산술평균, 맞죠? 주어진 A1, A2, A3의 역수를 다 더해서 그 개수만큼 나누면 이게 뭡니까? 주어진 수들의 역수의 산술평균이죠. 그것의 역수다. 예, 이걸 말하는 겁니다.
그러면 요거를요 이제 통분해 가지고 공식을 좀 정리해 보면 아래식으로 나올 수 있는데,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면 우리가 이 조합평균의 공식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컴퓨터에게 명령할 수가 있는 것이죠. 이 조합평균을 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에는 30km/h의 속도로 출근했고, 화요일은 50km, 수요일은 80km/h의 속도로 회사에 출근했습니다. 이 3일 동안 내 차의 출근 평균 속도는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될까요? 3개를 더해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. 이때 이 조합평균의 공식에다가 집어넣으면요 3일이니까 n값이 3이 됩니다.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요 주어진 값들의 역수 됐죠? 그러면 요거를 더해서 요 전체를 구해보면 45.5696km/h라고 나옵니다. 여기서 지금 3일밖에 안 돼 있죠? 5일 할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가능합니다. 그럼 한 달을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을까요? 당연히 가능합니다. 한 달을 30이라고 한다면 요것이 30이 되겠고요. 요거는 30일 동안의 각각의 출근할 때의 속도, 평균 속도의 역수들을 다 더합니다. 그리고 이걸 쭉 계산해버리면 한 달 동안 내가 회사에 출근할 때의 평균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. 뿐만 아니라 어떤 공장의 하루 평균 생산량을 나타내는 생산율의 평균도 구할 수가 있어서 변화율의 추이를 관찰하는 데 아주 유용합니다. 즉 미적분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 이 조합평균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이 선형대소와 합쳐져서 굉장히 엄청난 파워를 가진 예측 툴이 되는 것을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를 공부하면 아시게 되는 것이죠. 여러분 이제 이 세 가지 평균이 무엇이며 차이가 뭔지 아셨죠? 이 기하평균과 조합평균은 그 자체로서도 중요하지만 산술평균과 함께 이 세 평균의 크기 관계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이라는 개념 자체는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세 가지의 평균의 차이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.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자세하게 다루지 않는 이유는 식에서 보셨듯 2개 이상의 기하평균은 세제곱근 4제곱근 값들을 찾을 수 있어야 하고, 조합평균도 2개 이상의 값들의 평균을 이렇게 손으로 풀어서 찾으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림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개념의 쓸모들을 수업 시간에 알아보기가 힘들고, 그러다 보니 시험에 내기도 좀 어려워지는 것이죠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빨리 고등학교부터는 수학과 과학 시간에 공학용 계산기나 어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도록 해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용되고 또 앞으로 사용되어질 수학적 개념들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배워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. 그럼 한 주도 건강하시고 더 잘 준비된 영상을 가지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